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 CBT 보건 문제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이론에 근거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하게 60문제 풀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풀어보면서 저와 함께 문제를 음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1m의 저항이 25민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옴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의 이제 길이와 우리가 저항의 총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저항의 길이를 저항이 일단 1m에 25m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저항이 얼마 되냐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동선의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죠. 최적이 일정하다. 최적이 일정하다. 이거 무슨 뜻이죠?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설명했듯이 엿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엿을 이렇게 쭉 늘리게 되면은 최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할 때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2배로 감소하게 되죠. 즉 원래 우리가 합성저항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길이가 바로 2배가 된다. 이 뜻은 위에가 2배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반대로 이제 면적은 2분의 1배가 되니까 이렇게 2분의 1배가 되었을 때, 자, 그럼 전체 합성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되고, 밑에는 2분의 1배가 되니까 합성저항은 4배. 즉, 저항은 4배로 증가하게 되죠. 원래 저항이 25옴이었다고 하니까 4배로 증가하면 80옴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2번, 다음 중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즉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주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주류의 법칙을 이용한 것은 첫 번째 헤어드라이기, 따뜻하게 우리가 코일을 달궈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백열 전구, 이것도 따뜻하게 달궈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적외선 히터, 맞아요. 네 번째 전기 도금, 이건 아니죠. 전기 도금은 화학작용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2, 4, 6. 자, 세 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전류가 5A면 이에 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저항이 일단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병렬로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각각의 저항값이 2, 4, 그 다음에 6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전전류, 즉 전체 전류가 5A이죠. 자, 5A라면 여기 2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한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이 전체 합성저항을 구합니다. 해설이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분의 1 해서 전체 합성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이 전체 합성저항이 1.09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V는 우리가 I 곱하기 R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225 곱하기 R은 1.09 계산하게 되면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그러면은 5.45 볼트 정도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한번 I0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때 I0는 I는 R분의 V니까 이 전체 저항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양쪽에 걸린 전압이 5.45V이고, 자, 이때 저항이 2니까 R분의 V 돼서 2분의 5.45.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전류값, 즉 2옴에 흐르는 전류값 계산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1옴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한 전원에 이 7옴의 전구를 접속하면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1옴짜리가 5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5개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습니까? 전압은 1.5가 5개 있으니까 1.5가 5개면은 7.5V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은 0.1옴짜리가 5개 있으니까 이거는 0.5옴이 되겠네요. 자, 이거에다가 외부에다가 몇 옴짜리 저항을 놨다고 했습니까? 밖에다가는 7옴짜리 저항을 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 전류값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I는 얼마? R분의 V. 근데 R 값이 얼마? 여기 0.5 더하기 7 하니까 7.5 분의 전압값은 얼마? 7.5. 그러면 계산하기 딱 쉽게
1A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R1, R2, R3의 저항 3개가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위에 보시게 되면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R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R1, R2는 같이 한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 이렇게 직병렬일 때 먼저 직렬을 계산하고 병렬을 계산하게 되면 되는데요. 병렬일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합한 것, 그러니까 R1, R2, R3 다 더하고 곱한 것, R1, R2 더한 것에다가 R3를 곱하게 된 것이죠. 답은 그러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같은 크기의 저항 3개를 연결한 것 중 소비 전력이 가장 작은 연결법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 3개를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한다. 두 번째, 모두 다 병렬로 연결한다. 세 번째, 하나 직렬, 2개 병렬. 그 다음에 2개 직렬, 하나 병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기억하시죠. 모두 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가장 작고요. 따라서 소비 전력도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한 것이 소비 전력이 가장 작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내부 저항이 R인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한 전원에 외부 저항은 어떤 것을 연결했을 때 전력을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죠. 근데 지금 내부 저항이 R옴인데 전지 2개를 연결했으니까 아마 이런 꼴이 되겠네요. 여기 전압은 2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저항도 역시 2R이 되겠죠. 자, 이때 외부 저항에다가 얼마짜리를 도대체 우리가 연결해야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느냐? 내부 저항과 같은 거 연결할 때 최대 전력 전달할 수 있다고요. 얼마 그러면은 2R짜리를 연결할 수 있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10A의 전류로 6시간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에서 답을 알려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몇 암페어 아워냐 물어보니까 암페어 곱하기 아워 하면 되는 겁니다. 암페어가 10이고 아워가 6시간이니까 10 곱하기 6 하면은 60 암페어 아워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9번, 2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속점에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기는 효과는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9번에 우리가 이 효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최근에 그리고 출제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온도 변화가 생겼더니 어떤 기전력이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주변의 온도를 다르게 했더니 전기가 만들어지네. 자, 이거는 우리가 제백 효과입니다. 뭐 제베크 둘 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기를 넣어줬더니 즉 전류를 흘렸더니 자, 이번에는 온도 변화가 생겼다. 자, 이런 거 이용해서 전자냉장고 만든다고 했었죠. 자, 이런 거 무슨 어떤 거? 바로 펠티어 효과. 펠티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금속의 접점에 온도 차를 주었더니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무슨 효과? 제베크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양전하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과 음전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롱이 자유공간에 1m의 거리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쿨롱의 법칙 나오는데 쿨롱의 법칙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어떻게 됩니까? R 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Q2.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진공중 혹은 공기중이면 앞에 쿨롱상수 9 곱하기 10의 9제곱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물어볼 때 세 가지로 물어봐요. 첫 번째, 이 식 자체를 압니까? 물어보고. 두 번째,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그러니까 각각 Q1, Q2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로도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의 형식처럼 각각 숫자를 넣어서 대입한 다음에 풀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각각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야 됩니다. 먼저 자유공간에 작용하는 힘 이야기 물어보고 있으니까 9 곱하기 10에 9제곱 들어가고요. 자, 거리가 1m라고 했어요. 그럼 1의 제곱분에 각각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똑같은 게 이제 두 개나 있네요. 그쵸? 계산하게 되면 얼마? 1.35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까? 극성이 서로 다르게 되니까 이 서로 다르게 된 것은 우리가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11번. 다음 중 가우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개의 세기를 우리가 가우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가우스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개에서는 그
전기력선의 밀도, 즉 전기력선이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전기력선이 많다는 것은 즉 전기의 세기가 얼마나 세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12번. 다음 중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평행판 콘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평행판 콘덴서.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의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S로 할까요? 그 다음에 A라고 할까요?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D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재료를 넣느냐? 이 재료를 우리가 유전율 엡실론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전체 우리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엡실론 D분의 S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총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엡실론, 즉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한다. 두 번째, S, 면적이 커야 된다. 세 번째, D, 간격이 좁아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이야기와 따로 잘못 얘기하는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2번의 극판의 면적을 크게 한다. 이거 맞죠? 3번은 틀리죠. 그렇죠? 4번도 틀리고 1번도 틀리네요. 그러니까 2번만 맞는 말이네요. 답은 극판의 면적을 크게 한다. 답 2번이 됩니다. 13번.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는 무엇인가? 지금 N이 N쪽으로 되고 S가 S쪽으로 됐잖아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된 겁니다. N 하면은 S. 그 다음에 NS가 돼야지 이 자기장이 만드는 방향과 그대로 자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성체를 우리가 상자성체, 강자성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금, 은, 구리, 금, 은, 순, 인, 비스무트, 안티몬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에 해당되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 전기와 자기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바로 투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기로 가게 되면은요. 전기 회로로 가게 되면은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척도로서 이게 바로 도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이 잘못 얘기한 것이 되겠네요. 전기는 자개가 맞고요. 전류는 자속이고 전류 밀도는 자속 밀도가 맞습니다. 15번.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의 세기가 500A/m일 때 자속 밀도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속 밀도 지금 15번 문제에서 이렇게 자속 밀도 B는 뮤 H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뮤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 비투자율을 곱한 것에 H 계산하고요. 그러면은 진공의 투자율이 얼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비투자율이 얼마냐면 여기서 비투자율은 안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비투자율은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H, 자개의 세기가 5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6.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답은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16번. 자속 밀도 2웨버/per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도선에 작용하는 힘 F는 B, I,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다 이제 곱하면 됩니다. B, 처음에 자속 밀도 계산할 수 있어요. 2고요. 그 다음에 I, 전류 계산할 수 있어요. 5A고요. 그 다음에 L, 길이 계산할 수 있어요. 0.2m고요. 그 다음에 사인 몇 도냐면은 60도의 각도라고 했으니까 60 하면서 계산할 수 있어야죠. 자, 이거 여러분 꼭 제가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계산기로 직접 한번 여러분이 두드려 봐라 라고 이렇게 권고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1.732가 안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계산기 설정값이 잘못되거나 모두 결정이 잘못됐을 때 이 값이 안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저거 뭐야? 아무리 그냥 눈으로 쉽게 보는 건데 계산기로 하면 나는 무조건 맞아. 이렇게 미리 예견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꼭 지금 나와 있는 거 계산기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그렇죠? 별거 아니잖아요. 계산기로 하면 또 다르다고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는 것이 평소에 익숙하게 연습해 두시는 거고, 그래야 시험장 가서 잘 하실 수 있고, 시험장 플러스 그 다음에 나중에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 하실 때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17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 가극성으로 접속한 것과 감극성으로 접속한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극성 한번 볼까요? 가극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L은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EM이 되고요. 다음에 감극성 하게 되면은요, 감극성은 서로 반대가 되니까 L1 플러스 L2 하고 마이너스 EM이 됩니다.
둘의 차이는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야죠. 두 개를 서로 빼주면 됩니다. L1에서 L1 빼니까 없고 L2에서 L2 빼니까 없고 EM 마이너스 2M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4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M이 되니까 4M만큼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극성과 감극성의 인덕턴스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죠. 18번 200V 60Hz RC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0.01초이고 전류가 10A일 때 저항은 1호입니다. 용량 리액턴스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RC 직렬 회로의 시정수가 0.01초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수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시정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RC 직렬 회로에서는 R 곱하기 C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18번 문제에서는 시정수는 R 곱하기 C가 되는데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C 값은 안 알려줬으니까 C 값은 그러면 R분의 타우가 되겠네요. R분의 타우가 되고 이 R 값이 여기서 1이라고 했고 타우가 0.01이니까 C 값도 0.01 페럿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용량 리액턴스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량 리액턴스 값 XC는 2 파이 FC 분의 1 계산할 수 있고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서는 60Hz라고 했고요. C가 0.01이죠. 분의 1 계산하면 우리가 XC 즉 용량 리액턴스 값 계산할 수 있죠. 용량 리액턴스 값 계산하게 되면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안 알려줘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1, 2, 3, 4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아마 1번 나올 겁니다. 직접 해보셔요. 제가 여러분 꼭 볼 거예요. 19번 R은 유고민 RL 직렬 회로에 60Hz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흘렀다면 유도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RL 직렬 회로라고 해요. 자, 이렇게 R 그 다음에 L 직렬 회로인데 R 값이 여기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6옴이 되는 거고요. L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L 값 몰라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100V의 전압을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흐른대요. 100V를 가했더니 10A. 그럼 이 회로의 전체 전류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는 I분의 V 계산하게 되면은 I 값이 10이고 전압이 100V였으니까 임피던스는 10옴이죠. 자, 이게 저항이 6이니까 여기 리액턴스는 얼마? 8옴이 됐겠네요. 그렇죠? 8옴. 자, 끝났네요, 뭐. 예, 이렇게 6, 10에 8 혹은 8, 6은 10 계산할 수 있죠. 20번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교류전압 200V를 가했을 때 2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코일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자, 저항이 8옴.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이번에 이상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R과 그 다음에 L이 있습니다. R 저항값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저항값은 8옴이라고 했어요. 이제 8옴이고 자, 이때 200V를 가했을 때 20A 그런데요. 똑같이 임피던스는 계산해보세요. I분의 V, I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0A고 전압이 2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얼마입니까? 임피던스는 10옴이죠. 그러면 8 얼마의 10이에요? 맞아요. 6옴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1번. 여기서는 이제부터 기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실제로 CBT 시험 볼 때는 1, 2, 3, 4부터 60번까지 과목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뭐 기기, 설비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평소에 공부하게 되면은 조금 공부하는데 뭐랄까 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저는 편의상 1번부터 20번까지를 전기 이론, 21번부터 40번까지를 기기, 41번부터 60번까지를 설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21번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기 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류자죠. 답은 2번입니다. 22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용접용 발전기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수화 특성이 있어야 돼요.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것을 수화 특성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건 바로 용접용 발전기, 즉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혹시 다른 문제에서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게 되면은 바로 수하 특성 때문에 그렇다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전기자 권선법 중에서 중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렬권 이라고 하게 되고요. 병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회로수, 그러니까 병렬 회로수가 항상 극수와 같게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은 병렬 회로수가 2다. 이거는 파권 얘기죠. 3번 고압 저전류 발전에 이용된다. 이거 파권 얘기죠. 그 다음에 중권은 대전류죠. 직렬권이라고 한다. 파권이죠. 24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가? 직류 전동기 지금 어떤 거예요? 전동기죠. 전동기는 여러분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집어 넣는 거죠. 넣는 거는 뭐라? 입력이 2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만약에 이게 발전기다라고 하게 되면 3번, 출력이 2번 나오는 3번식이 맞게 되는 거죠. 발전기 혹은 변압기는 3번식으로 합니다. 25번, 1차 건수가 3000, 2차 건수가 100인 변압기의 전압비는 어떻게 되는가? 자, 1차 건수가 3000이라고요. 3000만큼 가게 되면 2차 100으로 줄어든대요. 3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건수비는 30이라고 할 수 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6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원래 그냥 우리가 놨을 때 만약에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철소도 원래는 그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냥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철소는 그러면은 감소한다. 답은 2번입니다. 27번 단상 변압기에 있어서 부하 역률 80%의 지상 역률에서 전압 변동률이 4%이고 다음에 부하 역률이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라면 이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엡실론은 이렇게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계산하죠. 여기서 P라는 게 퍼센트 저항 강하고요. 그 다음에 Q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한데 이 문제에서 바로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거? 첫 번째는 부하 역률 100%에서 전압 변동률이 3%다. 그러니까 3%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 변동률이 100%일 때 P하고 코사인 세타 전압 역률이 부하 역률이 100%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가 1일 때죠. 플러스 Q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상관없고 그럼 P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P값이 바로 3%라고 하는 거죠. 일단 P값은 알려줬어요. 어떻게? P값은 3%다. 그러면은 엡실론은 P 3 곱하기 지금 역률이 80% 즉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를 얘기하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Q는 몰라요. 지금 얼마인지.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는 이제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계산하게 되니까 이때 전압 변동률이 4%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가 이제 83에 83, 2.4 그러면 여기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은 1.6 나와야 되거든요. 뭐에다가 6 곱했을 때 1.6이 나오게 되느냐? 하나씩 집어 넣어보면 되겠죠. 답 하나씩 집어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1번 2.7 넣었을 때 나올 겁니다. 답은 1번이죠. 28번 변압기 U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1번에 절연 내력이 클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절연 내력은 커야 되고요. 두 번째 인화점이 낮을 것. 이건 잘못 설명됐죠. 인화점은 높아야 되고요. 세 번째 응고점이 높을 것. 아니에요. 응고점 어느 점은 낮아야 돼요. 네 번째 비열이 작을 것. 아니에요. 비열은 커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29번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에서 3상 변압을 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V결선했을 때 변압기의 출력비는 57.7%고요. 이용률은 86.6%죠. 지금 문제에서는 변압기의 이용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86.6%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30번 삼상 100kVA 13200이 200V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유효분은 약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우리가 삼상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삼상 전력은 루트 3, 그 다음에 VI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유효분, 여기 I 계산하니까 I 값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I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루트 3 V분의 P 계산할 수 있고요. 지금 루트 3하고 자,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차 측 기준으로 한번 보죠. 2차 측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2차 측 기준으로 했을 때 200이니까 200분의 자, 전력은 총 얼마냐? 여기가 지금 100kVA로 했죠. 그렇죠? 100 곱하기 10의 3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한 23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280 정도? 280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역률이 80%라고 했으니까 한 280 정도에다가 역률 0.8 곱하게 되면은 한 23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여기 나온 숫자에다가 0.8 곱하면 됩니다. 31번. 벨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전압이 걸렸을 때 회로가 절연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답은 1번이죠. 32번. 다음 중 농형 유도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농형 유도전동기의 장점은 1번 구조가 간단하고요. 2번 가격이 저렴하고 3번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합니다. 어떤 것보다? 권선형 유도전동기보다. 2차 측에다가 별도의 전력을 기전력을 가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죠. 그런데 4번에 기동 토크가 크다. 그렇지 않아요. 기동 토크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더 크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3번. 사극의 3상 유도전동기가 60Hz 전원에 연결되어 4%의 슬립으로 회전할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식 보시게 되면 밑에 해설은 그냥 FM대로 푼 거고 저는 약간 변칙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합니까? 1 빼기 슬립에다가 그냥 동기속도 구하게 되는데 1 빼기 슬립이 뭐냐면은 효율이에요. 효율이 얼마냐면 지금 슬립이 4%니까 효율은 96%입니다. 즉 0.9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속도는 사극의 60Hz면 이거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죠. 어떤 거? 사극의 60Hz는 적어도 외우자고 했었죠. 얼마입니까? 1800이죠. 그러면 1800 곱하기 0.96 하면은 속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되죠. 34번. 슬립 2%이고 전원 주파수가 1kHz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자, 1차 주파수 곱하면 됩니다. 지금 슬립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0.02고요. 그 다음에 1차 주파수가 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 곱하기 0.02 하면은 20Hz. 답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35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법 중 분포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분포권 대 집중권. 그 다음에 단절권 대 전절권 뭐 이런 싸움 있죠. 분포권이랑 집중권이랑 했을 때 집중권이 당연히 유기기절 집중권의 비합성 유기기전력이 크다? 2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포권, 집중권이 유기기전력이 더 큽니다. 분포권이 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양질의 파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2번에 해당하죠. 36번.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주파수 같아야 된다? 맞아요. 2번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맞아요. 3번 위상이 같아야 된다? 맞아요. 4번 그런데 발전기의 용량이 같아야 된다? 아니요. 용량 혹은 전류 이런 것들은 틀려도 괜찮죠. 달라도 괜찮은 겁니다. 답은 4번이죠. 37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락비라고 하는 것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지금 7번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와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동기 임피던스가 작은 게 바로 단락비가 큰 거를 설명하는 것을 옳은 답이라고 할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38번. VVVF,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는 어떤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가? 전압도 바꾸고 주파수도 바꾸는 것은 우리가 3상 유도 전동기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죠. 39번. 3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입력이 100V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참 39번. 우리가 반파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전파가 있죠. 정류에서는 크게. 자 다음에 단상이 있고 다음에 이제 3상이 있게 되죠. 그럼 각각 입력 대비 출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상 반파일 때는 입력 대비 0.45배가 출력이 되고요. 단상 전파에서는 입력 대비 0.9가 출력이 되고요. 3상 반파에서는 입력 대비 1.17이 출력이 되고요. 3상 전파에서는 입력 대비 1.35가 출력이 되죠. 지금 문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3상 전파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력이 얼마? 100V라고 했으니까 출력은 135V가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0번.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가 5%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기역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0번은 바로 요 단락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원래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전격 전류분의 단락됐을 때의
전류 비율도 동시에 설명하게 되는 거죠. 지금 퍼센트 마이너스가 5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5분의 100 하면 이 값 얼마? 20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곧 어떤 얘기냐? 전격 전류분에 단락됐을 때의 전류가 20배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41번. 다음 중 옥측 또는 옥외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갑자기 왜 옥외가 나왔을까요? 집 밖과 집 안의 차이는 뭐가 할까요? 비를 맞냐? 비를 맞지 않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케이블은 바로 수밀형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42번. 다음 접속 방법은 터미널 러그를 이용한 접속 방법이다. 전기 기기구의 금속재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 시 몇 제곱미터 단면적을 초과해야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터미널 러그는 보통 우리가 6제곱밀리미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43번.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의 박스 내에서 쥐꼬리 접속을 할 때 사용하는 거. 와이어 커넥터를 씌워주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44번.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한 개의 전선이 있는데 한 개의 전선이 조금 얇아요. 이 한 개의 전선이 한 15A밖에 못 버티는데 내가 20A 흘려주고 싶어. 그러면은 선을 두 가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가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조건이 여러 개가 맞아야 돼요. 이 길이도 같아야 되고요. 면적도 같아야 되고요. 저항도 같아야 되고요. 재질도 같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각각에는 절대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퓨즈가 끊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이 다른 쪽으로 모든 전류가 옮겨가기 때문에 이 선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퓨즈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절대 금지. 어떻게? 절대 금지. 따라해봐요. 뭐라고요? 절대 금지. 네, 그래서 답은 3번. 각각의 퓨즈를 설치해야 한다? 아니에요.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47번. 배관의 이음에서 유니온 등을 끼울 때나 그 외 배관 접속 시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파이프 렌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배관을 서로 움직여주는 방법도 있죠. 46번. 큰 건물의 공사에서 콘크리트 조형제의 구멍을 뚫어 볼트를 시설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4번의 드라이브 이트입니다.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핀을 벽에 박는 공구죠. 47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4번의 클리퍼. 48번. 박강전선 간의 표준 굵기가 아닌 것은 호짝, 후짝, 박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후강전선 간의 짝수, 박강전선 간의 홀수. 지금 여기 박강인데 2번 16 이건 잘못됐죠. 49번.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 연결한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금속관은 전자적 평형. 자, 어떤 거 다시? 전자적 평형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동일한 관, 같은 관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서로 다른 관이에요. 2번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서로 다른 관이에요. 3번은 맞아요. 3번이 그래서 답이에요. 옳은 거. 4번 출발은 맞는데 뒤에 부분이 잘못됐죠. 그래서 답은 4번도 잘못되고 답은 3번만 맞습니다. 50번. 금속 덕트는 두께가 몇 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해야 되는가? 두께가 1.2mm 이상입니다. 답은 3번이죠. 51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제에 시설하는 경우 그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조형제에서의 지지점 한번 쭉 가보죠. 1번. 첫 번째 애자 2m, 합성 수지관 1.5m, 금속관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덕트 3m,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2m.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여기서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우리가 케이블은 2m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1m입니다.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죠. 52번. 저압 접촉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 옥측 또는 옥외에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저압 접촉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4번에 점검할 수 있고 일단 점검이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물이 고이지 않아야 돼요. 물 고이면 안 되죠. 습한 장소 이런 데에다가는 애자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됩니다. 53번.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의 저압시설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어려운 거 막 셀룰러, 화약 폭발할 우려가 있고 막 이야기하게 되면 3대장은 뭐냐면 합, 금, 캐예요.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원탑이 누구냐? 제일 괜찮은 애 한 놈만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 시설 가능한 공사 방법은 이렇게 하나만 골라라 대답을 하게 되면 단연 금속관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54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가 되는가? 1번에 간선의 전원측 전선. 전원측만 가능하지 2, 3, 4처럼 접지선이라든지 중성선은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절대. 중성선 안 돼요. 접지선도 안 돼요. 접지도체 이런 거 안 됩니다.
55번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가? 우리가 직접 접지식인데 우리가 60kV를 넘을 때는 0.72배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70kV니까 70 곱하기 0.72배 하게 되면 5400V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밑에 힌트 해설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 선을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해서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일 때 자, 나선형으로 테이프를 감을 때 그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가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케이블은 혼자서 공중에나 거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선을 먼저 하나 걸게 되죠. 즉 보조하는 선을 이렇게 쭉 하나 놓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케이블을 놓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행거식으로 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테이프를 감는 방법입니다. 행거식으로 걸 때는 행거와 행거 사이의 거리가 50cm 이내가 되어야 되고요. 테이프로 할 때는 20c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20cm. 지금은 금속 테이프라고 했으니까 20cm 이내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7번 저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이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조가용 선에 행거로 시설해야 되는가? 케이블을 시설할 때 고조압일 때 우리가 행거로 시설하는 것은 22제곱밀리미터의 아연도금 강연선이어야 됩니다. 58번 단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로기는 우리가 영어 약호로 DS, Disconnecting Switch라고 해서 DS라고 부르게 되죠. 차단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하 전류를 끊는 기능은 없는데 무부하 충전 전류라든지 아니면은 부하가 없을 때 우리가 선로를 개폐하는 기능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소호 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에 맞는 대답은 바로 차단기 CB, Circuit Breaker가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3번, 4번 즉 개통을 분리하거나 뭐 접속할 때 그 다음에 부하 전류의 고장 전류를 보면 부하 전류의 개폐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보통 접속 끊으면 바로 개폐한다. 2, 3, 4가 맞는 말입니다. 59번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계정기 중에서 전류 계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의 부족 전류 계정기는 전류가 정정값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다. 이상이 아니라 이하죠.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전류 계정기죠. 여기는 지금 부족 전류 계정기라고 했으니까 1번은 이상이 아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60번 다음 중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9에서 100%를 비춰 높은 조도를 얻을 수 있는 조명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조명이 대부분 다 90%에서 100% 아래로 밑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것을 무슨 조명이라고 하냐면 바로 직접 조명이라고 하게 되죠. 뭐라고요? 바로 직접 조명이라고 부르게 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60문제 풀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계산하는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기 문제 풀 때, 설비 문제 풀 때에는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이 계산식으로부터 개념을 유추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3회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면 이 앞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산에 뒤에 있는 CBT 모의고사를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무엇보다도 시험장에 가실 때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된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냥 연습 삼아 보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에는 나도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시간이라든지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시험장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직접 계산기도 두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푸는 방법을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다산에듀의 대표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